반야바라 밀다 심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경찰사법대학 조은경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처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될 줄 정말 2주 전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쪽 자리에 앉아 보니 숭정전이라는 현판이 있다는 걸 오늘에서 또 알게 됐고요. 네, 제가 좀 더 자주 법회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이제 법사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공부와 또 활동 중에서 여러분께 좀 관심이 갈 만한 그런 주제를 골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묻지마 범죄 시대의 자기 조절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 이제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네, 묻지마 범죄, 뭐 흉기, 난동이니, 뭐 이상동기 범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도 굉장히 요즘 세상이 흉흉하다라고 이렇게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전공이 또 범죄 심리, 뭐 법 심리학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그리고 또 학생들이나 대중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좀 더 마음적으로 건강한 수용이 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에 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서현역에서 또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고 또 이와 비슷한 맥락의 유사한 사건들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이제 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놀라시고 또 무서워하시고 또 분노도 하시고 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응징의 목소리도 내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범죄들이 이제 많이 우리 귓전에 들려오고 있는데 어떤 자세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좀 더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일까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해한 바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면은 사실 언론들이 앞다투어서 보도를 합니다. 굉장히 이제 자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구체적으로 보도하기 때문에 사실 알고 싶지 않은데도 알아야지만 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사람들은 겪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이제 좀 살펴보면은 최근에는 이제 이런 모방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모방 범죄 이제 어디서 내가 뭘 할 거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또 경찰이 출동하고 또 딴 데서도 뭐 할 거다. 그러면 또 거기로 또 경찰이 출동하고 그래서 경찰들도 이제 이 신고를 이제 감당해 내느라고 굉장히 바쁩니다. 그 경찰들은 이제 저희 대학 출신의 제자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가보면은 또 이게 허위 신고였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뭘 하겠다 이런 제보들이 이제 그 글들이 인터넷 SNS상에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마치 서로를 보호하는 것처럼 오늘은 강남역까지만 세요. 또 언제는 어디는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서 터질 것 같아요. 저기서 터질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말하자면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그런 자경 활동들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이 사실은 이제 대중들의 불안감을 낮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또 나름의 강력한 대응책을 부심하고 있고, 그래서 순찰을 강화한다. 또 지역 경찰들은 지구대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다 길거리에 나가서 순찰을 돌아라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수준에서는. 그래서 과연 이제 그게 우리를 더 안전하게 해줄지에 대한 어떤 경험치, 데이터나 어떤 확신은 없지 않나라는 좀 이제 의문이 드는 상태이죠. 과연 경찰들이 길에 많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시민들이 더 안전감을 느끼는가? 아니면 더 불안한가? 그걸 알 수 없잖아요. 물론 이제 한국 경찰은 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총기를 지급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총을 갖고 있는 경찰들이 길거리에 많이 돌아다니면은 우리는 과연 더 안전하게 느낄 건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강력한 대응책들이 나오게 되고 심지어 이제 법무부 장관께서는 사이코패스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제 공공연한 장소에서 이렇게 막 약속을 하실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데 과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인가 아니면은 지금의 문제, 그러니까 과연 과거보다 더 심각해진 문제인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국대 제자와 같이 우리 박사과정에 있는 문혜민 선생과 같이 쓴 논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묻지마 범죄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비판을 한 리뷰 논문인데 이 신림동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작년에 썼던 출판된 논문입니다. 근데 마침 이제 이런 묻지마 범죄들이 또 갑자기 또 불안하게 만드니까 이 논문이 좀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묻지마 범죄 개념이 뭐냐
이제 이 논문에서는 사실은 개념적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 학문적인 개념으로서의 이제 어떤 조건들을 좀 살펴보니 그런 조건에 좀 부합되지 않는 면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 현상이 어떤 단일의 현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의 범죄다가 같은 단어들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론에서 이제 처음에 시작된 그런 표현이에요. 묻지 마라는 표현이. 근데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묻지도 마. 묻지도 말고 더블로 간다. 이런 때만 썼던 용어를 지금 범죄에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범죄, 기존의 틀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범죄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 보도에 나오는 그 연관어들을 분석한 이제 텍스트 마이닝 중에 뭐 워드 클라우드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어떤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는가를 살펴보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피해자라는 그런 단어였어요. 그래서 묻지마 범죄들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자기가 왜 범죄 피해를 당하는지를 알 수 없는 사건이에요. 뭘 잘못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뭔가를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뜻에서 이제 무동기 범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특정 다수 범죄라고도 해요. 대개는 이제 한 사람만이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진주에서 일어났던 방화 사건도 아파트,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을 질러서 거기에 살던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또 희생이 되었죠. 그래서 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이 안 되는 그런 특징을 묻지마 범죄라고 부르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력 범죄예요. 이게 뭐 절도 사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의 돈을 훔친다고 해서 우리가 묻지마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강력 범죄입니다. 심각한 신체적인 손상을 입히는 그런 강력 사건이에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살인으로 이어지거나 뭐 폭행으로 이어지거나 또는 성폭행으로 이어지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정신질환도 또 많은 이제 연관성이 있는 단어로 나옵니다. 이 범죄자들이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나랑 다른 사람, 또 문제가 있는 사람,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치부를 해서 나하고 거리두기를 해야 그 사람들은 나랑 다르니까, 이상하니까 그런 행동을 해도 괜찮고, 나는 그 사람들과 다르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이제 개념적으로 보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요런 이제 묻지마 범죄, 무동기 범죄, 이상동기 범죄 이런 개념들은 굉장히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으나 명확한 어떤 학문적인 그런 이제 수준에 올라간, 그러니까 뭐 수준이라고 이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이제 묻지마라는 게 너무 좀 이렇게 약간 대중적인 피상적인 그런 표현이다 보니까 이상동기 범죄라고 부르자 이제 지금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분석도 시도를 하고 있고 뭐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막상 이제 경찰에서도 이상동기 범죄 데이터를 모아보려고 하니까 이게 뭐라고 규정이 돼야 데이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수집이 되는데 지금 규정이 안 되다 보니까 크게 보면 이제 정신질환 범죄 중에서 피해자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사건, 피해자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사건을 이제 좀 수집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약간 이제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반사회성이 높은 사람이 이제 자기하고 무관한 뭐 피해자를 이제 갑자기 이렇게 이제 뭐 난동을 부려서 이제 피해를 입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약간 유형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범죄자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싶죠. 이런 특이한 범죄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은 언론에
금방 보도가 되고 또 언론에 대한 게 확산이 금방 됩니다. 확산이 되면서 사람들은 그 범죄자는 왜 그랬어라는 의문을 가지게 돼요. 근데 그 왜 그랬어가 설명이 안 되니까 이상동기, 묻지마, 무동기 이런 이름들이 이제 붙여지는 거죠. 근데 사실 동기가 없는 행동은 없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행위에는 어떤 이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팔을 뻗쳐서 이 물잔을 잡으려고 하면은 저는 이제 목이 마르고 물을 먹고 싶다라는 그 동기 때문에 이렇게 팔을 뻗치게 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해코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동기가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동기이기 때문에 이제 무동기, 이상동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들은 누구인가를 이제 한번 분류를 해보면은 대부분의 이건 이제 학문적인 그런 해답은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일반인들이 대개는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야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말이 아니야, abnormal, abnormal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즉 이제 정신적인 문제는 정신 질환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환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환자들,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 근데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면 그 사람들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를 해야 돼. 그래서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나 뭐 이런 것을 이제 해야지만 이 문제가 이제 근절된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이상한 사람, 이해가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위험한 사람이 사이코패스죠. 그래서 사이코패스다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난폭한 행동을 하고 흉악 범죄를 했는데 진짜 이상 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은 사이코패스다라는 판단을 금방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림동 그 길거리 흉기 난동 사건이 났을 때 이제 사이코패스 대책 이런 이제 언급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 사이코패스야.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모자라는구나. 그러니까 모자란다는 게 어떤 지적 능력이 아니라 결핍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으면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제 사회적 그 은둔자들 있잖아요. 은둔자들은 그러니까 그 뭐 SNS나 뭐 인터넷이나 이제 거기에 빠져서 살다 보니 사회생활이 결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결핍이 되고, 그러니까 그 대인관계가 결핍이 되면은 다른 사람하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부분들이 또 결핍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결핍의 논리로 그런 이상 범죄를 설명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이제 저지른 사람은 이 결핍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이제 코로나 때 3년 정도 자기 스스로 사회화 격리된 생활을 사실 우리 모두 다 사회화 격리된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특히나 더 그 인터넷 게임 뭐 이런 데 이제 빠져들어 가지고 그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격리가 그 사람에겐 더 인터넷 세상에 빠져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단절되면서 경제적으로도 궁핍해지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도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신적인 이제 혼란스러움 내지는 이제 정상적인 의사결정 판단 능력이 결여되는 상태까지 이제 진전이 된 걸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이제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직접 이제 면담도 했고 분석하는 보고서를 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들은 사실 인턴 그 뉴스에 언론에 잘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결핍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묻지마 범죄 아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그런 강력 범죄자들의 행위가 설명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런 사람들에 대해 이런 범죄자에 대해서는 나와는 다르다. 사실은 나와는 달라야지만 세상이 이해가 됩니다. 그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 범죄자들은 뭐 어쩌다가 한 번 그렇게 했어도 일단 범죄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행위를 자기 책임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만 이제 우리 자신의 어떤 건강을,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범죄자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순간에 이제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충동 통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 충동 통제가 늘 어려운 사람이 있고 그 행위 순간에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늘 어려운 사람은 이제 장애라고 하죠. 그래서 뭐 경계선 성격 장애, 반사회 성격 장애, 사이코패스, 뭐 ADHD, 인터넷 중독 장애, 알코올 뭐 의존성 장애, 뭐 이런 다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장애로 불리우는 정도의 수준이 되면 늘상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하면서 항상 그 충동 조절이 안 되는 문제가 있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 부르는 이제 광자가 있어요. 광. 이게 약간 게임할 때는 광이 나오면 좋은데요. 이런 범죄자나 생활할 적응에 있어서는 광이 붙으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절도광, 도박광, 뭐 쇼핑광, 뭐 이런 이제 광자가 붙으면은 그게 통제가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충동 통제가 안 되는 이제 이렇게 늘상 안 되는 사람들의 이제 그 기제 그 어떤 발현하는 기제를 보면은 일단은 그거 하고 싶은 이제 욕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어떤 외부 환경적인 자극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적인 어떤 욕구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 충동이 이제 서서히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충동을 이게 충동이 이제 점점 커지게 되면은 내적 긴장감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즉 평온한 상태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온한 심리 상태가 깨지고 이제 점점점 긴장감이 증가하면서 그걸 이제 느끼게 됩니다. 자각을 하게 돼요. 그 긴장감을. 그런 다음에 그 긴장감이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은 행동을 실행을 하게 돼요. 행동을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족감을 느끼죠. 그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가 이제 오면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긴장이 해소되고. 근데 이제 요게 장애로 불리우는 사람들은 해소가 된 순간 또 후회를 합니다. 후회를 해. 내가 이걸 자제를 못했구나. 그리고 후회하고 다음 하지 말아야지. 이러다가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충동 증가하고 이렇게 이제 사이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것은 이제 자아 동조적 행동이라고 해요. 요거 해야지만 자아가 만족감을 느껴요. 근데 이제 그 자아 만족이라는 것은 이제 건강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충동이 제일 조절이 안 되는 대표적인 유형이 이제 사이코패스 성격 장애인데요. 일반인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사이코패스. 근데 사실은 이 사이코패스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반사회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살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가장 이 사람들에게 관심사예요. 그리고 이제 감정적으로 냉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의 공감 능력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조직 생활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가까운 가족이나 친인척 친구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 피해라고 하면 이제 금전적 피해 또는 대인관계적인 피해, 어떤 직위를 이용한 피해 또는 물리적 피해, 뭐 다양한 피해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이코패스가 범죄자에만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중에 한 1%는 사이코패스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이제 범죄자 중에도 특히 이제 이 아동 주행 뭐 이런 학대 범죄자 중에 많이 있고 뭐 연쇄살인범은 거의 다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이코패스가 일반인 중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00명 중에 1명이니까 우리 뭐 사람들이 100명 있다고 하면 그 중에 1명이니까 1000명 있으면 10명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꽤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성격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그림에 보시는 이 책에 보면 직장 생활,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사이코패스에 대한 책인데요. 실제로 조직 생활에서 가장 성공하는 사람이 사이코패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조직을 잘 이용하고 약점을 잘 파악하고 자기에게 이제 이로운 방식으로 그 약점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보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이해하고 있어. 두 사람이 같은 사람 맞아? 라고 하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자들이 이제 많아요. 그리고 이제 거짓말을 이제 잘하죠.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거짓말의 흔적들이 여러 군데서 노골적으로 아니면 은밀하게 발견이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다 알지를 못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사실 이 그림에 보시는 PCLR이라는 이 검사를 통해서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 여부를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이 검사는 본인이 스스로, 그러니까 피검자가 스스로 체크하지 않는 검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코패스들은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그냥 질문을 하면은 다 피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기록을 검토하고 인터뷰를 해서 평가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 떠도는 이제 사이코패스 검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검사들은 신뢰롭지 않다. 일반 대부분 신뢰롭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이제 제가 모르는 대학생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자기가 사이코패스 자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점수가 사이코패스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저 사이코패스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걱정됩니다. 라고 하는 이제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너는 네가 사이코패스인지를 걱정하기 때문에 사이코패스가 아니다. 라는 답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굉장히 자극적인 범죄 정보나 또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제 이 문제를 좀 이제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가 행동은 개인 특성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다 라는 명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성격, 사이코패스, 충동 조절 문제 이런 것은 다 개인의 특징이죠. 개인의 안정적인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개인의 특징 때문에 모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사이코패스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사이코패스가 다 범죄자가 되지는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조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주변에 피해자들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 행동들이 이제 항상 개인 특성에 의해서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 또 어떤 환경이 그 사람을 그 행동을 하게끔 만드느냐를 이제 같이 고려해야지만 그 어떤 행동이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 중에도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 사람은 성격도 뭐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생활도 잘 살아왔는데 정말 그 환경에 주어진 자극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충동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건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이제 살인 범죄자들 중에 자기의 가장 절친 중고등학교 동창을 살인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청년이었는데요. 군복무를 이제 공익요원으로 군복무를 하고 이제 그 전문대학을 이제 다시 복학을 앞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과거에 아무런 비행도 없었고 아무런 정말 흠결이 없는 그런 생활을 했고요. 다만 유일한 결핍이라고 하면은 부모가 안 계세요. 엄청 큰 결핍이죠. 하지만 이제 할머니하고 삼촌 두 분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자체가 결핍이 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부모의 애틋한 관심과 애착, 요 부분이 이제 결핍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하고 이제 헤어지시고 멀리 가버렸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삼촌들의 훈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굉장히 강하게 이 조카를 이제 키우신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체벌도 하고 때로는 뭐 야단도 치고 이러면서 이제 반듯하게 키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공무원이 돼야 돼. 부모가 안 계시고 하니까 혼자서 이 사회생활을 하려면 무조건 공무원이 돼서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라. 그래서 자기는 당연히 공무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장을 해온 거죠. 근데 이제 군대를 마치고 나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해보니 공무원을 해야 될까? 그러면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러면 시험 공부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딴 걸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이 이제 되는 거예요. 자기 진로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한 분은 또 계속 공무원이 되라 하고 또 한 분은 뭐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라 이렇게 이제 양가 감정을 이제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이 친구 집에 이제 늘 놀러를 가고 했었는데 그 친구한테서 약간 친구의 개인 이제 체크 카드를 좀 슬쩍 해가지고 돈을 좀 빼서 썼어요. 그거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돈이 없었겠죠. 음. 그랬다가 이제 그 친구의 어떤 그 아버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얘가 이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제 이런 나쁜 짓을 했군라고 하면서 이제 그 집으로 친구와 아버님이 찾아온 겁니다. 찾아왔는데 이 아버님이 애비 애미 없는 호로 자식이라는 말을 하면서 막 혼낸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이제 이 친구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친구였는데 내가 어떤 환경인지를 이 자기 부모님한테 말을 안 했구나. 배신감도 느꼈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삼촌들한테 막 이렇게 이 삼촌 이래라고 저 삼촌 저래라고 이렇게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하는 와중에 그런 친구의 어떤 배신감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갑자기 정말 자기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그런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항의를 하고 싶어서 갔는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칼을 한 자루 길거리에 이제 그 자판에 칼을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연장 팔고 이런 사람 과도를 하나 사가지고 들고 가서 이제 결국은 그 친구하고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투는 와중에 그 친구를 찔렀고 이제 과다출혈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죄질이 안 좋죠. 그 범죄 행위 자체만 보면은 아주 제일 친한 친구를 살해를 했잖아요. 결국은 이제 죽게 됐는데 그런 사람을 이해할 때도 우리가 이 공식을 좀 잘 살펴보면서 이해를 하면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자기 조절이에요. 제가 이제 동국대 부임을 한 이후로 저는 솔직히 이제 이게 불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되게 심리학적으로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심리학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불교 철학이나 이런 데 대한 지식이 제가 있어서 깊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사회 심리학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게 불교 철학하고 어떤 부분에서 맞닿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 셀프라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나 자기. 그러니까 나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자기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이 이르게 되는 것이 이제 자기 조절입니다. 이 자기 조절의 능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심리적인 핵심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역량은 사실 대뇌 피질이 굉장히 이제 진화를 통해서 발달을 해 있고 동물과는 다른 그런 이제 고등한 그런 기능을 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라고 심리학적으로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역량 중에서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입니다.
자각을 내가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를 깨닫는 것, 그것이 자기 자각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부터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이니까 다음 상태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표를 가야 되잖아요. 목표로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음 시간 여행이 가능해야 한다. 즉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또 미래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시간 여행이 가능한 상태라야지만 자기 조절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 시간 여행은 사실 이게 이제 어렵죠. 예, 그죠? 근데 요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지만 스스로를 이제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범죄자들은 어느 순간 또는 늘상, 그러니까 성격이 그런 사람들은 늘 이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거고, 또 성격에 문제는 없으나 순간적인 그런 판단을 잘못한 사람들은 또 어느 순간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심리학에 보면은 자기 자각 이론이라는 이제 1972년에 제안된 이론이 있습니다. 요걸 보면은 이제 어떻게 사람들은 자기 조절을 하게 되는지를 이제 단계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요. 우선은 주의가 외부로 쏠리면 자기 조절이 아예 원천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를 내부로 기울여야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주의를 내부로 기울이게 되면은 자신의 가치를 떠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내가 원래 하고자 했던 목표 또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가치 또는 도덕적 기준, 양심의 기준 이런 것이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두드러지게 되는데 그 두드러지게 되면은 이제 시간 여행이 돼야 돼요. 과거에 내가 했던 행동과 지금 현재 자각하게 된 그 목표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려면 이제 타임 트래블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비교한 결과 불일치가 자각이 되면 인식이 되면은 이제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부끄러워지거나 두려워지거나 뭐 하여튼 이런 이제 부정 정서가 생기게 되고요. 일치하면 나 잘하고 있어라는 마음을 이제 자기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확인을 하고 이제 자기를 좀 더 긍정적으로 재평가하게 되겠습니다만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 이 불일치를 통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범죄 또는 이제 중독 현상, 계속 부정적인 그 사이클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은 다 이 부정 정서의 이 트랙을 이제 따라서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자기와 가치의 불일치를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배운 대로 해야지. 또는 누구 말씀을 따라야지. 하면은 불일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크게 나쁘지 않아요. 어떤 실수를 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데 내가 불일치를 감수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지각을 하게 되면은 이건 안 되겠네 하면서 이제 회피를 하게 돼요. 회피를 하게 되면은 자기 자각을 일부러 외면하거나 탈출을 하게 되죠. 탈출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술을 많이 먹는 거예요. 술을 많이 먹거나 어떤 중독 행위를 하거나 해서 이제 잊어버리려고 해요. 망각, 회피, 도피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기 자각을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일 수도 있고 또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왜 어떤 사람은 이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잘 벗어나오게 회복을 하는지를 좀 설명해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기 스스로의 어떤 기준 또는 목표와 현재 상태의 괴리를 자각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회피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잘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왜 그런 차이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지 이제 심리학적인 이론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은 보통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진화론적으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그 실패는 결국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걸 생각을 하게 돼요. 거의 반사적으로. 근데 그 반사적인
그 이후에 안 되겠어 또는 이게 너무 힘들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회피를 하게 됩니다. 즉 나에게 조언을 해준 사람을 외면하거나 피하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움을 많이 주고 싶어 하는 사람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제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자각을 이제 함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 자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이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상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으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우울하고 하게 되죠. 실망하고. 근데 내가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행위가 있잖아요. 법을 지켜야 하고 또 뭐 반듯하게 살아야 하고 뭐 이런 의무감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면은 또 이렇게 자기와 괴리되는 순간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럴 때는 죄책감을 느끼고 또 불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쁜 행동을 하면 죄책감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자기가 나쁜 사람인지를 자각하게 되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죠. 그게 더 큰 위협인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난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난 나쁜 행동을 했어도 나쁜 사람이 아니야라는 합리화를 통해서 자기를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범죄를 반복하는 사람들도 나쁜 행동을 했다. 하지만 내가 자백했잖냐? 또는 협조를 했잖냐? 라고 하면서 자기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계속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기제를 갖게 되면 이제 그 삶에서 벗어나기 어렵겠죠. 부끄러움을 못 느끼니까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충동 통제가 안 될 경우에 자기 스스로를 이제 자가 치료하는 방법으로 이제 심리학자들이 쓴 책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도 이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다가 선언을 한다. 우리가 금연하기 어려울 때 나 이제 금연할 거야라고 다른 사람에게 다 알리는 것처럼 이제 내가 어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목표를 분명히 하고 주변 사람들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그 안 좋은 환경을 회피하고 멀리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지지해 줄 사람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 타임 트래블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걸 다시 하면은 어떻게 될 거야를 이제 상기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또 자기 스스로를 또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관심을 딴 데로 돌릴 수 있는 취미나 다른 활동을 한다라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어떤 한 면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면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즉 자기 복잡성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끊을 수 없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사실 전문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기까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 이제 유념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영어 표현으로 엣지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자극에 민감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그것을 더 심화시키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모두 좀 캄다운, 마음이 좀 편안해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렇게 이런 모바일로 항상 이렇게 인터넷에 노출돼 있고 잠드는 순간까지도 유튜브 몇 개 봐야지 잠이 들고 하는 이런 항상적인 자극, 그러니까 항상 어떤 자극에 노출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스스로를 좀 이렇게 정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